오늘 우리 K 증시 장중에 갑자기 달러가 급등하면서 환율도 같이 올라갔고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여기에 맞춰서 급증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장 막판에는 좀 만회를 하기는 했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원인을 봤더니 그동안 잠시 잊고 있었던 게 현재 지구촌은 전쟁 중이었다는 거. 그것도 세계 2위 원유 천연가스 생산국인 러시아랑 옥수수, 밀 같은 곡물 세계 4위 생산국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이었다는 거죠.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이 있는데요. 정말 재테크 도서 제목으로는 거의 노벨 문학상급으로 기가 막힌 제목이죠. 이거를 쓴 헝가리 출신 전설적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말했습니다. 중앙은행이 본격적인 긴축에 들어가거나 전쟁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고. 근데 올해는 이 두 개가 쌍으로 커플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도 올 초에 절대 주식시장에서 떠나지 말라고 계속 주식 사서 모으라고 했던 그 대형 채널이랑 뭔 선생, 뭔 프로, 뭔 슈퍼개미 이런 마바라들은 정말 직업 윤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인간들입니다. 앞에 얘기했던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말했잖아요.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부유한 배우자를 만나라. 이게 제일 쉬운가 봐, 진짜. 아니면은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찾아서 사업을 해라. 근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게 사업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면 세 번째.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마지막으로는 주식 투자를 해라. 근데 주식을 사려면 무엇보다 언제 살지 그 매수 타이밍이 가장 결정적이라고. 아니,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무시한다고? 그것도 K 마바라들이? 아무튼 오늘 러우 전쟁터에서 불길한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 증시 외국인들 대탈출이 일어날 뻔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크라이나랑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에 갑자기 미사일이 날라와가지고 이게 민가에서 폭발을 했어요. 그것도 한 발이 아니라 두 발이 날라와가지고 결국 폴란드 국경 지역 마을 프로제워도우의 주민 2명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 폴란드가 나토 회원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폴란드에서는 나토 조약 4호를 발동하겠다고 절대 참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여기 기자회견 사진 보면은 옆에 있는 이 양반 진짜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요. 당장 뭐라도 일 저지를 것 같은 진짜 그런 표정이야. 하여튼 이 조약 4조가 뭐냐면은 나토 회원국의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 혹은 안보가 위협받을 경우 언제라도 상호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건데 딱 들어보면은 그럼 뭐 상호 협의 잘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게 외교적으로 상호 협의라는 게 지난 그 1차 대전, 2차 대전 전부 일단 전쟁 터지기 전에 이 상호 협의 자리가 만들어졌었고요. 아 그리고 이번 참 러우 전쟁 터지기 전에도 상호 협의 자리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협의가 안 돼서 결국 전쟁으로 간 거거든요. 하여간 이제 문제는 이게 러시아에서 쏜 거냐 아니면 우크라이나에서 쏜 거냐 이 미사일이 어디서 날라왔냐. 근데 지금 양쪽 다 우리는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거 조사해가지고 결론 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텐데 사실 요 미사일도 뭐 미국 로키드 마틴이나 레이선 같은 데서 만든 그런 제품일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뭐 무기라는 게 팔고 나면은 땡인 거라서 일련 번호 내지 뭐 파편 확인 작업 이런데 미국 기업이 굳이 여기 협력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또 바이든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바로 나서가지고 폴란드 대통령이랑 전화통화로 위로를 하면서 또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근데 요 바이든이 지금 묘한 수를 두는 게 이번 미사일이 러시아에서 날라온 게 아닌 것 같다고 갑자기.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런 소리를 한 건지 아니면 진짜 푸틴한테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는지 뭔지. 저번에 내일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북풍? 약간 그거의 미국 버전으로 중간선거 직전에 미국 백악관 측에서 러시아 크렘린궁이랑 비밀리에 컨택을 했다고. 그래서 바이든이 중간선거 직전에 푸틴한테 야 우리 말 듣고 휴전이라도 잠시 하겠다라고 좀 발표해 줄 수 없냐고. 이거 중간선거에 써먹으려고 했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무슨 찌라시도 아니고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라고 제가 소개해드렸죠. 하여튼 지금 묘한 상황이고 여기다가 우크라이나도 젤린스키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폴란드와 연대를 재확인하고 이번 나토 회원국에 대한 러시아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단체로 나서야 된다고 또 선동을 시작했어. 공동 대응을 주장하고 나섰어.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F-15, F-16 같은 더 많은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그게 결국 나토 회원국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고. 또 이 자해 공갈 내지는 인질 협박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아니 진짜 푸틴도 푸틴이지만 요즘 젤린스키를 보면은 이 인간도 진짜 정상은 아니구나.
코미디언 출신이라 그런가 너무 지나친 관종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폴란드에서 현지 시간 수요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달러화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침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달러 가치가 다시 올라갈 지금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고 이번 일이 이제 그냥 해프닝으로 잘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좀 이건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푸틴이 핵을 쏠 그런 상황이 점점 더 무르익어 가는 게 아닌가. 물론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푸틴 입장에서는 이번 러우 전쟁에서 지면은 전쟁 배상금을 내야 되는데 지난 5월 달 임시 협상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젤린스키가 요구한 게 750조 원이었거든요. 아마 지금은 거의 1000조 이상 부를 것 같아. 근데 러시아 작년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이 2200조 정도 됐는데 그 절반을 전쟁 배상금으로 내면은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러시아 인구 1억 4천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절반의 국민들이 1년 한 해 동안 번 돈 그 절반을 전쟁 배상금으로 날리면은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민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지금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가 사실 점점 밀리고 있어요. 그럼 푸틴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에서는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그런 명분이 또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러우 전쟁 초기에 푸틴이 우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목적 세 가지라고 이제 명분으로 밝혔던 게 뭐냐면은 원래 우크라이나가 자기네 땅이니까 여기 러시아 정부를 설립해가지고 정권을 유지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토와 러시아 간 중립지대로 이 우크라이나를 설정하겠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 유로존 내에서 러시아 경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만약에 이번에 또 핵을 써가지고 푸틴이 전쟁을 이긴다고 하면은 저 세 가지 명분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사 용어에 핵 억지력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 핵이라는 게 사용을 안 하고 갖고만 있을 때가 더 무서운 거지 막상 쓰면 이제 다 죽는 게임 되는 거죠.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집 밖에도 안 나가고 대화도 아무랑도 안 하고 전화도 또 마침 안 와가지고 목을 쓸 일이 없다가 갑자기 영상을 찍으니까 목소리가 지금 잠겨 있는데 그래도 오늘도 역시 깨끗하게 샤워하고 머리 감고 그다음에 얼굴에 크림까지 바르고 앉았습니다. 요새 저는 미국 S&P 500 지수 전망치를 코스피에다가 대입하는 그런 놀이에 푹 빠져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번 반등이 진정한 베어마켓의 종말 아니면 그거의 서막이냐 아니면 또 데드캣 바운스냐 그러니까 엄마가 나 이빨 뽑으러 치과 데려가기 전에 먹여주는 돈가스 같은 거냐 이게 지금 매우 헷갈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월가도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근데 정작 K 마바라들만 지금 아주 속이 편해. 다시 물 들어왔을 때 또 열심히 노 저어야 된다고 이때다 하고 그냥 또 열심히 약을 팔아대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내년 코스피 전망치 얘기가 나올 시즌이 됐는데 그냥 뭐 2,800엔이 또 3,000엔이 막 되는 대로 막 부르더라고. 아니 그 전에 우선 작년 이맘때 올해 코스피 전망치 아주 그냥 가관이었어. 3,600에서 최저가 3,200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일단 이거 틀린 거부터 먼저 대가리 받고 그리고 내년 전망을 얘기하던가 말든가 해야 그게 제대로 된 전문가고 또 수수료에 회원 가입비에 중간에서 그런 거 받아 챙길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미국의 투자 전문지 베런스가 이번 CPI 발 랠리가 10월 연저점 대비 한 12% 정도 올라온 상황이라고 현재 스코어를 전하면서 S&P 500 지수는 심리적 저항선으로 불리는 4,200에서 4,300 여기 거의 근접을 할 거라고. 근데 요걸 뚫으면 이제 진짜로 올해 산타랠리 제대로 맛보는 건데 이 4,200에서 4,300 여기가 S&P PER 기준으로 18.5배래. 그래서 지금 연준 기준금리가 4%대고 내년에 뭐 5% 간다. 심지어 6%가 상한선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에서 퍼 18.5배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레벨이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많다고 하네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언급한 게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경제에 실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최소 한 분기에서 두 분기 정도 필요한데 그래서 S&P 500 대기업들의 이 내년 EPS 전망치가 올해도 이미 뭐 많이 하향이 됐지만 여기서 금리 인상하고 맞물려서 추가 하향 조정이 될 여지가 충분히 많다고 하네요. 트루이스트의 CIO 케이스 러너가 S&P 500 지수가 4,200을 뚫으려면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반드시 꼭 받쳐줘야 되는 시점인데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 여기서 이제 S&P 500 지수 4,200포인트면 우리 코스피에 단순 대입했을 때 2,605포인트 나옵니다. 우리로서는 이제 이게 저항선인데 이걸 뚫으려면 뉴욕 증시하고 마찬가지로 실적 효과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럴 여지가 우리도 별로 없잖아요. 당장 다음 주 목요일 그 24일에 한국은행 금통인데 이번에는 뭐 미국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의 그 페이스를 맞춰가지고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을 지금 예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현재 이미 기준금리가 3%입니다. 작년 말에 0.5%에서 지금 스트레이트로 8번을 금리 인상한 결과 3%까지 왔는데 이 과정에서 불어난 수출 기업들의 이자 부담액이 24조 원이래. 그리고 가계부채 이자도 뭐 이미 5배 이상 올라가지고 소비가 감소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고요. 뭐 우리가 이런데 미국은 멀쩡하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신용카드 리볼빙, 우리말로 자유회전 결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체 갚아야 될 금액 중에서 뭐 5%, 10%만 미리 갚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신용카드 한도를 유지하는 뭐 그런 방식인데 이 신용카드 리볼빙 금리가 현재 30%를 넘었대. 아니 거의 사채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근데 정식 뭐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정식 카드사에서 지금 리볼빙 금리를 저렇게 30% 넘게 받는데 그리고 일반 신용카드 할부 이자율도 현재 19%라는데 이 정도면은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크리스마스까지 미국 연말 쇼핑 시즌 소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여기 영향을 안 받고 소비가 늘어난다고 해도 이거 갚아야 되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경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봐야죠.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한때 10만전자 추진위원회 10추위 의장으로 활동하다가 때려친 골드만삭스의 삼성전자 분석 보고서. 우선 삼성전자 11월 15일 IR 한 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인상 깊었다고 보는데 첫 번째, 미래 메모리 산업의 역동성 변화. 두 번째, 파운드리 기술 리더십 및 고객 전략. 세 번째,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에코시스템 같은 주제들이 나왔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메모리, 파운드리 및 디바이스 서비스 사업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다는 게 특히 골드만삭스에게 인상적이었고 또 삼성전자의 다양화된 제품 포트폴리오가 중장기적인 수익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를 한대요. 특히 지금 이제 뭐 겨울이냐 빙하기냐 이 논란 한창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수요가 기존의 PC나 모바일 등에서 이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AI, 자동차 이런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그래서 2035년까지 현재의 거의 한 3배 정도 디램 수익 창출을 예상하고 특히 자동차랑 서버 수익이 전체의 각각 25%, 40%까지 브레이크다운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한대요. 그 다음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삼성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혁신적인 기술, 다양한 제품, 맞춤형 서비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캐파 이렇게 4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다음에 가전에 대해서는 중국 가전업체들이 선진국 시장에서 주요 경쟁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낮은 걸로 보고 비록 중국 기업들이 뭐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생태계를 잘 구축했지만 선진국 시장에서는 이미 삼성전자 입지가 탄탄하고 또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강화로 선진국 사용자 데이터 활용에 제한돼 있어가지고 중국 가전업체들의 글로벌 확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목표가를 73,000원으로 기존보다 조금 낮췄네요. 그래도 현실적인 목표가라고 보고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투자 의견은 매수에다가 목표가 64,000원 골드만삭스에서 제시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그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대만 TSMC 주식을 본격 비중 확대했다고 뉴스 나와가지고 조금 서운했는데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를 보니까 조금 위로가 된달까?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오늘 뉴스창을 뜨겁게 달궜던 네덜란드 기업 그리고 반도체 장비 세계 1위 ASML이 우리나라에 2,400억을 투자해가지고 화성에다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한다는 이 발표. 이거 덕분에 오늘 폴란드 미사일 악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부품 소재 장비주들 업종 상승률이 탑으로 찍혔는데 이거 ASML 소식 화요일자 내일 뉴스에서 미리 얘기했잖아. 유튜브 영상에 증거로 다 남아있잖아 지금. 자, 내일은 11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먼저 정부 일정에 앞서서 내일이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일명 수능일입니다. 우리 정시도 이제 10시에 개장해서 마감 시간은 4시로 1시간씩 늦춰지는데 주변에 이제 수험생 있으신 그 부모님들 아니면 뭐 가족 중에 수험생 있는 분들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저는 수능 1세대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첫 수능이라고 해서 8월, 11월 이렇게 2번을 수능 봤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재수해가지고 수능을 3번 봤거든요. 근데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자, 내일 정부에서는 겨울철 산불 대비 에너지 시설 안전 점검 회의를 개최합니다. 저는 이게 코로나 블루 같은 어떤 정신병 질환에 대해서 정부가 더 한번 챙겨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산불이 그냥 나는 경우보다 조현병 환자 이런 사람들이 일부러 불 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런 거를 직접 관리에 나서야 된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 관련주들이 저는 여기 연결된다고 보고, 또 내일 정부에서 겨울철 전력 수급 준비 상황 사전 점검 회의도 개최를 합니다. 이건 이제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ESS랑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그리고 내일 겨울철 대비 전기 가스 분야 에너지 안전시설 특별 점검도 정부에서 실시합니다. 다음 내일 신산업의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수소 안전 매뉴얼 제작 배포가 또 있을 예정입니다. 요 그대로 증시 테마에 키워드가 연결이 되죠. 그리고 내일 한국과 스페인 간의 산업기술협력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다음 한국과 베트남 간의 FTA 무역구제 이행위를 또 내일 정부에서 개최하고, 그 다음에 보도자료는 제조 현장에서부터 배송까지 로봇에서 해답을 찾다. 요거는 이제 드론, 로봇, 인공지능. 그리고 내일 건물 일체형 태양광 BIPV 활성화를 위한 첫 단축 꿰다. 이 보도자료도 나오는데, BIPV 이거 다트에 검색하면 또 관련주들이 있어요. 내일 2022년 주택 실내 공기질 관리 종합 안내서를 배포합니다. 이건 이제 친환경 인테리어 관련주들. 그리고 내일 과기부는 디지털 치료제 확산 본격 추진. 요거 내일 어떤 정신적인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케어가 계속 지금 중첩돼서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디지털 치료제는요, 말 그대로 이제 정신 건강을 치유해 주는데 AR, VR 기기 같은 거 써가지고 디지털 그 치료 효과가 있는 그런 이제 장비들을 의미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증시 테마가 있어요. 내일 농식품부는 농촌 공동체 기반 서비스 활성화법 공청회, 그리고 내일 해수부는 2022년 항만 배후단지 투자 유치 활성화 컨퍼런스. 요거는 이제 지능형 물류 항구 시스템 그 관련주들. 내일 경제 일정은 3분기 가계의 동향 조사 결과 나오고, 일본에서는 10월 무역 수지, 유로존은 10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나옵니다. 지금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 사이클에 진입을 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10월 주택 착공 건축 허가. 과연 이 부동산 시장이 이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 사이클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11월에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도 내일 미국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 임원들의 연설이 쭉 이어지는데, 내일 제일 많네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제임스 블라드 연준 내 매파 대부죠.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그 다음에 로레타 메스터, 여기는 여자 매파 대부,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그리고 닐 카시카리 미네아폴리스 연은 총재, 미셸 보우만 연준이사, 필립 제퍼슨 연준이사, 이렇게 내일 다 연설을 합니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중에 매파 5명, 비둘기파 2명 되네요. 내일 영국이 드디어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리시 수낙 신임 총리 주도로 중기 재정 전망과 함께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G스타 2022가 20일까지 개최됩니다.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고 3년 만에 첫 정상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내일 증시 일정은 TFE가 신규 상장하는 날이고, T3 엔터테인먼트도 역시 신규 상장. 그리고 대신 밸런스 제13호 스펙이 이틀 일정으로 공모 청약 들어가고, 유진 스펙 9호는 이틀 일정의 수요 예측, 그리고 SAMG 엔터가 이틀 일정으로 수요 예측 들어가고요. 다음 미국의 실적 발표 기업들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요거 이제 사이버 보안주, 그 다음에 미국 백화점 체인이자 연말 쇼핑 시즌 최대 기대주 메이시즈, 그리고 콜즈까지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